네, 오늘은 부동산을 사고 파실 때 고려해야 할 세금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증여 혹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낮은 재산세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임대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즉 렌탈 소득세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변호사님이시죠? 박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부동산 사고 팔 때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한 주제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양도소득세, 또 재산세, 소득세 이 세 가지 부분인데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부동산 매매나 또 이제 증권 매도 등에 의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할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분류를 하자면은 살고 계시는 집을 저희가 primary residence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집들을 뭐 렌탈 인컴을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오피스로 쓰시던 거 할지라도 네. 그럼 non primary residence가 되겠죠. 되겠죠. 네. 이렇게 되셨을 경우 살고 계시는 집을 판매를 하셨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실거주를 2년 동안, 그러니까 팔기 5년 안에 실거주를 2년 동안 하셨으면은 각 부부당 네. 25만 불까지 캐피털 게인에서, 그러니까 양도소득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구매를 60만 불에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판매를 했었을 때는 130만 불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생긴 양도소득이 70만 불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의 타이틀만으로 되어 있었을지라도 부부 두 사람이 계속 조인트로 인컴 텍스 파일링을 같이 하셨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한 분당 25만 불을 제외해 주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70만 불에서 50만 불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게 되면 엄청난 세금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네. 간과하시는 점이 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거주를 5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년인데. 네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해하시는 거가 그 2년을 쭉 계속 연속적으로 2년을 거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7년에 잠깐 사셨으면은 또 2018년에 사시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살아서 그거를 같이 뭉쳤을 때 2년이면은 이것도 2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연달아서 2년이 아니군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연달아서 2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가끔 가다가 주거지를 가끔 가다가 옮겨가실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도 이 혜택을 계속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꼭 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안에 2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그 primary residence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달아서 2년이 아니어도 뭐 5년 안에 처음 1년, 나중에 1년이어도 2년으로 쳐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부모님 중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 자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거주는 부모님이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자녀의 이름으로 사긴 샀지만은 저희가 저희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본인 소유주가 되어 있었고 나서 거주가 본인이 2년을 하셔야 되는 거지 본인이 거주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의 primary residence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본인이 소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1031 교환이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또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31 교환이라고 하고 저희가 그게 1031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IRS 텍스 코드에서 나왔거든요. 텍스 코드 번호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 코드 1031, 그러니까 저희가 두 자리를 나눠서 1031인데 1031 익스체인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러셨을 때 1031 익스체인지의 요점은 뭐냐면은 like kind exchange,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로 익스체인지를 한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부동산을 판매를 했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defer, 그러니까 유예하실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제가 A라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A라는 부동산을 오래전에 사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판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어야겠죠. 네. 이런데 제가 B라는 부동산을 비슷한 부동산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건은 A라는 부동산을 팔고 나서 그 판매 대금을 다 온전히 B라는 부동산을 사는데 쓰셔야 되고요. 아, 네. 현금을 남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A라는 부동산을 판매를 하고 나서 B라는 부동산을 사셨을 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45일 안에 내가 살고자 하는 부동산을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80일 안에 A라는 부동산을 판매한지 B라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B라는 부동산을 A라는 부동산을 판 뒤에 안에 180 안에 이거를 클로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딜이 클로즈가 180일 안에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과정이 180일 안에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A라는 부동산을 팔았는데 돈을 전체를 다 B라는 부동산에 넣어야 되니 B라는 부동산이 A라는 부동산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되겠죠. 금액이 더 커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이 더 커져야 되다 보고 또 하나의 룰이 뭐가 있냐면은 모게지 룰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을 때 본인이 에쿼티가 60이고 그러니까 순 자산이 60이고 빚이 40이었다고 하면은 네. 빚 대 에쿼티 비용이 저희가 4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체에서 봤었을 때는요. 전체 마켓 밸류에서 빚을 제가 40%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B라는 부동산을 구매를 하셨을 때는 40%보다는 또 빚의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전체 재산을 전체 A라는 부동산을 판매한 전체 대금이 들어가야 되고 몰게지 레이시 올라가야 되고 네. 크기가 커져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큰 부동산으로밖에 더 이제 바꾸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텐더링 익스체인지를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은 네. 정말 가격이 작은 부동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엄청 큰, 그러니까 높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이렇게 해서 자산을 늘려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분들도 이걸 정말 활용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는데 네. 저희 고객분들 특히 한국 분들도 한인 분들도 부동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부동산을 정말 잘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텐더링 익스체인지를 정말 여러 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네네. 그래서 1031 그 익스체인지는 첫 번째로는 판매 대금을 모두 부동산 B라는 것을 사는데 다 써야 되고 네, 또 모기지 레이시 더 높아야 되고 그렇죠. 또 세 번째는 더 큰 규모가 더 큰 부동산을 사야 되는 게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룰에 맞춰서 구매만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A라는 부동산을 샀는데 판매를 하셨는데 딱 원하는 B라는 부동산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B, C, D 조금만 더 작은 부동산들이 나타나신다고 했었을 때는 B, C, D를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은 같이. 그렇죠. 네. 같이 합이 더 커지기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A라는 부동산을 판매를 했었을 때 보니까 본인이 파트너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본인이 전세를 안 갖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파트너분은 나는 팔아서 그냥 세금 내고 말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파트너분의 몫에 대해서는 그 파트너분이 세금을 내시고 본인 몫만 텐더링 익스체인지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집을 자녀분에게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양도소득세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증여를 하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꽤나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셨는데 집
이라든지 뭐 다른 부동산을 증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세금 기준상에서 양도소득세 혜택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증여주는 시점에서로 자녀가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만 불의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구매하신 부동산을 100만 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불이 되고 나서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네. 그럼 자녀가 받았을 때는 100만 불이니까 부모님들을 생각하시기를 우리 자녀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200만 불에 팔면은 자녀가 받았던 시기하고 판매하는 그 시기에 대한 그 100만 불하고 200만 불에 대한 그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10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안타깝게도 증여를 살아생전에 준 재산은 부모의 구매 가격이 자녀의 세금 기준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carry over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아무리 100만 불이었을 때 줬을지라도 나중에 자녀가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모님의 구매가하고 자녀가 실제적으로 판매하게 되는 그때의 가격 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100만 불하고 200만 불의 차액이 아니고 지금면은 20만 불하고 200만 불의 차액이니까 18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증여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자녀분들이 판매를 했었을 때 잘못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고 네. 양도소득세를 오히려 많이 내셔야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은 주로 자녀가 안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을 이제 증여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구매를 했을 때 그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집을 자녀에게 상속했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도 좀 달라지죠. 맞습니다. 집을 증여를 하게 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부모님이 구매하셨던 그 가격이 자녀의 세금 기준으로 carry over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상속으로 주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후에 주시는 거죠. 네. 사후에 주시는 걸로 부동산을 본인이 쭉 갖고 계셨다가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그때의 마켓 밸류, 그러니까 감정을 주로 합니다. 그때의 감정가가 자녀의 새로운 세금 기준이 됩니다. 비슷한 예로 부모님이 처음에 구매를 하셨을 때는 20만 불이었는데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밸류가 100만 불이었다. 그러면은 상속으로 받은 자녀는 20이 아니고 100에서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예로 이제 20에 구매를 하셨고 상속을 받은 시기가 100이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팔았을 때 200에 팔았으면은 이 예야말로 자녀가 200만 불하고 100만 불에 대한 차액, 10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증여받은 거하고 상속받은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세금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 세대처럼 부동산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조금 더 없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자녀분들은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증여를 주시려고 했다가 자녀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증여를 받기를 거부하신 자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갖고 계셨다가 쓰시면 쓰셨다가 그리고 나서 정 남으면은 저는 상속으로 받겠습니다 하시는 자녀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상속할 때는 상속 받았을 때 그 감정가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좀 낮은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지금 이제 2021년도 전후로 했었을 때는 굉장히 부동산에서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자녀가 그대로 부모님의 낮은 재산세를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았거든요. 근데 2022년도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낮은 재산세를 물려받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사 LLC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LLC를 통해서 자녀가 본래 주인이 50%인 것처럼 등재가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LLC는 룰이 있거든요. 본래 주인이 변화가 50%까지 있으면은 그 50%까지는 우리는 재산세를 변동시키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어요.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LLC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의 부동산이라든지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은 트러스트에서 100%를 가지고 있다가 자녀한테 50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자녀 이름으로 아예 바꿔주셨을 때는 그때는 재산세가 새로 상정이 되면서 현재 가격에 맞춰가지고 재산세가 확 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쓰게 되는 조금 트릭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녀분들에게 증여도 하시면서 LLC를 쓰신다고 하게 되겠고 그리고 그 LLC를 통해서 부모님께서 갖고 계시는 살아생전의 지분을 50%로 줄인다고 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는 결국 부모님의 50%에 대한 변화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 그 LLC의 룰이 50%까지는 주인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재산세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니 그 부모님이 갖고 계신 50%를 나중에 상속으로 받았을 때는 주인의 변화가 없게끔 보이는 그 익셉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증여도 주시면서 LLC 중에서 나중에 부모님 사후에 갖고 계신 지분을 50% 미만으로 한다고 하면은 자녀가 부모님이 계속 내셨던 재산세의 기반으로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이 재산세에 대한 거를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 알지는 못하시고 왜냐하면은 이게 상속에 정말 근접한 상황이고 부동산에 그쵸. 관련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다루시는 분들도 부동산법 변호사님이라든지 상속법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굉장히 친숙한 개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일반 변호사님이라든지 다른 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당연한 거고요. 네. 네네네. 오늘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또 이제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새로 집을 사시면서도 예전에 내셨던 그 재산세의 낮은 세율을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프롬 19이라고 있기 전에는요 어땠었냐면은 55세 계신 분께서 저희가 부동산을 구매를 했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밸류보다 작은 밸류로 구매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프로퍼티 텍스를 그대로 예전 거를 바탕으로 내실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완화가 돼서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의 증여라든지 상속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계속 낮춰서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이건 오히려 더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예전에는 꼭 낮은 가격으로만 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높은 걸 사신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캐리 오버 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나는 무한정으로 큰 걸 사더라도 상관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캡이 있어요. 그 제한도가 네. 100만 불까지 이제 캡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55세를 기점으로 하셨을 때 우리 두 사람 다 55세가 되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는 부부가. 않습니다. 부부 둘 중에 한 분만 한 분만. 되셔도 네. 해당은 된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더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재산세 감면이나 또 면제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다시 좀 돌아가서요. 네. 텐더리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텐더리 익스체인지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은 A라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B라는 부동산을 사시고 B라는 부동산을 팔고 또 C라는 부동산 이렇게 여러 번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A하고 B하고의 트랜잭션, 그 B하고 C하고의 트랜잭션, C하고의 D하고의 트랜잭션에 대한 각각의 사고 팔았을 때에 대한 것을 일종의 차용증을 나라에다가 맡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용을 해왔다라는 거죠.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당장은 안 내는 대신에 네. 나중에 정말 궁극적으로 D라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저희가 이 세 가지 트랜잭션에 대한 것을 다 그때 세금을 한꺼번에 낼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괜히 텐더런 익스체인지를 해서 우리 자녀에게 세금을 이제 덤탱이를 쓰는 것이 아닌가, 세금 폭탄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많이들 걱정하시거든요. 네. 이랬을 때 희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희소식이 있냐면은 텐더런 익스체인지 부동산을 증여로 주시지 마시고 상속으로만 주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텐더런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D라는 부동산을 받았을 때 그때 자녀의 시작점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D라는 부동산의 마켓 밸류, 그때 감정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왜 여기 양도소득세가 유예가 계속 되어 왔냐면은 세금의 기준에 대한 차익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양도소득세가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더 이상 세금 기준이 A라는 부동산에 맞춰져 있지 않고 이제 정말 마지막 D라는 부동산이 부모님이 떠나셨을 때 그때의 마켓 밸류로 올라가다 보니 네. 텐더런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계속 크기를 커왔던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상속으로만 남기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자녀가 팔더라도 최종 D하고 D의 가격하고 본인의 판매 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가 저희가 영어로는 스텝업인 베이시스라고 부르거든요. 베이시스를 세금 기준을 계속 스텝업을 시켜준다. 언제? 상속으로 받았을 때는 스텝업을 시켜준다라는 거가 있는데 이 스텝업인 베이시스가 정말 멋있게 작용할 때가 바로 그 텐더런 익스체인지 교환입니다. 그러면 A라는 부동산의 가격에 더 이상 머물러져 있지 않고 D라는 부모님이 떠나셨을 때 그 마지막 D 부동산의 마켓 밸류에 묶여 있다 보니까 자녀는 여기 전체에 대한 차익에 대한 캐피럴 게인을 전혀 낼 필요가 없고 네. D 부동산하고 마지막 가격하고 본인의 정말 판매 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텐더런 익스체인지를 해오신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시거나 자녀분한테 전혀 미안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오히려 너무 자녀분들한테는 감사한 거죠. 우리 그러네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오셔서 세금을 계속 잘 유예를 하시고 상속을 중에서 주시다 보니 부모님이 성실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오신 것에 대한 혜택을 자녀가 굉장히 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희소식이네요, 정말로요. 엄청 희소식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해주시면 된다는 게 맞습니다. 답이네요. 그렇죠. 텐더런 익스체인지를 수로 자녀가 팔 가능성이 크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증여보다는 상속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좀 전에 이야기 나눈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인컴 텍스, 소득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부동산 렌탈 소득세는 또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판매를 하시는 거가 아니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당장은 이제 렌타 소득이 생기시는 거니까 1년마다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시잖아요. 네. 이러셨을 때 저는 살고 계시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 특히 테넌트가 여러 명인 경우는 저는 꼭 LLC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LLC 회사채를 통해서 가지고 계시면서 그 회사가 결국은 인컴을 벌어들이는 거고 네. 그 인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주인이신 고객분들께서 받으시게 된다라는 건데 그게 왜 렌탈 소득에서 저희가 LLC로 돌리시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요. 부모님 그러니까 당장 소득세하고는 당장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떠나시고 났었을 때 자녀가 받는 가정이 굉장히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개인 이름으로 갖고 계셨던 부동산을 네.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서 자녀가 받았을 때는 당장 테넌트들한테 리스 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김철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잔킴 아드님이 받으셨으면은 잔킴 아드님이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서 세입자들에게 계약서를 새로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받으신데 이거를 김철수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예를 들어서 1, 2, 3, 4 메인 스트리트 LLC를 만들어 놓으셨고 본인의 부동산 1, 2, 3, 4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부동산을 거기다 넣으셨다. 그러면은 LLC로 리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리스 계약서 자체가 새로 고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1, 2, 3, 4 메인 스트리트 LLC로 갖고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셀러리도 받으실 수도 있고 디스트리뷰션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살아생전에는 김철수 선생님께서 받으셨다가 사후에는 장킴 아드님이 그걸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LLC 안에 내부 구조만 살짝 바뀌는 거지 밖으로 보일 때는 LLC는 그대로 건재하고요. 네. 그리고 세입자 부분에서도 훨씬 더 이제 탄탄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끔 가다가 세입자분들께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안타깝게도 이제 렌터 금액을 잘 안 내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으로 갖고 계시는 렌탈 소득세는 저희가 디덕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희가 세금 공제를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네. LLC로 갖고 계시면은 세금 공제를 받으실 일도 조금 더 많아지시고요. 네. 심지어는 뭐 부동산법 변호사님을 만나셔가지고 본인이 케이스를 맡기면서 변호사 비용을 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비용 공제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렌탈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갖고 있는 부동산을 LLC로 옮겨가시는 거를 저희는 굉장히 많이 권고드리는 편입니다. 네. 부동산을 LLC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부동산 사고 팔 때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양도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유산상속법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네. 상담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가 LA 사무실은 213-380-9010, 213-380-9010이고요. 그리고 부에나파크 사무실은 714-523-9010, 714-523-9010입니다. 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